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투자 감소와 고용 쇼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 혁신 성장, 고용시장 애로 해소 등을 담은 고용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애로를 풀어 대형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15조 원의 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 유류세 15% 한시 인하가 이뤄집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도울 방침입니다. 투자 애로를 풀어 포항 영일만과 여수 산단 공장 증설, 여수 항만 배우단지 등에 2조 3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앞당긴다는 겁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전통 주력 산업의 혁신 신성장 분야 시설 투자를 위해 10조 원을, 환경 안전 분야와 생활 SOC 개선 등을 위해 5조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통 기업을 위해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군사보호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개발 규제도 완화합니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조 2천억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핵심 규제들도 완화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풀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는 등 노동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도 추진합니다. 유류세는 6개월간 15% 한시 인하해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경험 축적과 신중년 노인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를, 그리고 실업자 3만 5천 명에게는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데다 효과도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등을 정비하는 데 26조 원이 넘는 공공자금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15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 지원 방안까지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들이지만 정작 각 사업별로 정책 효과는 깜깜입니다. 어쨌든 돈이 투입되면 나타날 텐데 이걸로 인해서 몇만 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딱 확답드리기는 조금. 투자 확대나 법인 세제 혜택, 대기업 유턴 등의 대책들도 기존에 이미 나왔던 것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9월 달에 저는 이제 발표했다고 할 때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이제 비교가 직접 안 되지만 다른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마저도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유턴해 실제로 영업 중인 기업은 25개사, 270억 원을 투입해 967명의 고용만 창출됐습니다. 국내로 돌아오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기업은 95곳인데 실제 운영하는 회사는 4분의 1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5인 미만 영세 사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보다 2만 원 늘려 15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9월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40%대로 당장 있는 예산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취업자 증가폭 전망도 9만 명으로 올 초 전망의 3분의 1 토막난 상황.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친인척 채용 비리 파문이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계속 터져나오며 강원랜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금까지 거론된 기관만 해도 13곳에 이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터져나온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출발점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0명 이상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일정 시점 근무자 대상으로 해서 일괄 정규직 채용하는 무리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야3당이 국정감사에 합의를 할 정도로.
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채용비리 사건을 구제하기 위해 225명을 특별 채용했는데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비리 구제 절차가 거꾸로 친인척 채용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국립공항관리공단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21명이 공단 직원과 친인척이었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에서 채용한 16명이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세습에 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관철해야 합니다. 이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화를 밀고 나간다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모두 13곳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이번 파문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롯데그룹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갑질 근절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49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날 롯데에 갑질을 당했다는 이들이 공정위에 갑질 근절을 호소했습니다. 그간 업체들에 쌓인 피해 금액은 490억 원에 달하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졌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장혹한 것인지를 인지하시고 그 횡포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정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 연합회는 마트, 상사, 건설, 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갑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원가 밑으로 납품을 요구해 4년 동안 모두 109억 원의 피해가 났다는 축산업체가 있는가 하면 한 카페는 롯데몰과 지하철역이 연결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입점했지만 지하 통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 매출 하락을 이유로 롯데가 강제로 계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실히 조사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거래 구조와 관행이 공정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또 갑질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회는 물론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전 집값이 많이 오를 당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한 담합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 전 집값이 많이 뛰었던 서울 양천구. 학군 수요 등으로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싼 편인데 당시 집주인들의 가격 맞추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중개인들이 거래를 위해 포털에 올린 물건이 싸다 싶으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면서 호가 하락을 막았던 겁니다. 허위 매물 신고하게 되면은 사이트에서 광고를 못하게 하죠. 중개업소에 항의하는 거죠. 가격 싸게 올렸다고. 집주인들은 카르텔을 형성한 중개업소들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거래가를 올려 재산권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부수 있냐 그러면은 부수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거래가를 지우고 허위 매물을 그대로 올려놓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중개사와 집주인 사이 진실 공방으로 번졌던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논란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정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산학회 등 친목단체를 구성해 특정 매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간주합니다. 집주인들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특정 중개사 배제와 호가 조정 강요 행위도 담합으로 보는데 업무방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카풀 서비스를 놓고 IT 공룡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차량 공유업계가 승합차를 이용한 유사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보듯 IT에 기반한 운송 사업의 혁신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원하시는 도착지 맞으세요? 여기 바로 세워드릴게요.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속에 또 다른 형태의 차량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리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택시와 다름없습니다. 국내 최대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자회사를 통해 내놓은 서비스인데 택시를 넘어 카풀, 배달까지 이동 서비스 모두를 아우르는 쪽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거죠. 상상력을 발휘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겠지만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승합차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이동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좀 폭넓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란 틀에 갇힌 카풀처럼 이 서비스도 규제에 발이 묶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객 자동차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합니다. 승객이 한 명뿐이라도 커다란 승합차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혁신을 기존의 법으로 막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는 이 시대적인 추세고 대세다. 그리고 여기서 창출되는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운송 사업의 허용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혁신 이후 기존 운수업계의 피해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10년 전 10월 22일은 안드로이드 폰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이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앱 시장 모두 탄생한 지 10주년이 됐는데요. 혁신으로 가득했던 앱스토어 10년간의 기록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어느덧 10주년이 되었군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 되었는데요. 이 변화를 이끈 주역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앱의 정식 명칭은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이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스마트폰이라는 휴대통신기기 등에서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앱 시장의 선두주자는 역시 애플의 앱스토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의 혁신을 가져온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앱 시장도 함께 열린 것이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보다 1년 전인 2007년에 처음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타사의 응용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미비했습니다. 이후 기술을 정비해 약 1년 후 애플의 앱마켓인 앱스토어가 열린 거죠. 앱스토어는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 접근하며 이 소액으로 iOS용 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앱스토어 게시와 동시에 800개의 iOS용 앱이 소개되고 게시 일주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올린 거죠. 당시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고 스티브 잡스 역시 이 같은 뜨거운 반응에 대해 말로 홈런이라는 찬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네, 처음 스마트폰과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접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또 뿐만 아니라 어렵지도 않고 한 번에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방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해 10월에는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G1이 출시되며 안드로이드 마켓 시대도 함께 열렸는데요. G1의 경우 아이폰보다 성능 면에선 떨어졌지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아이폰과 달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후 2012년 구글 플레이란 이름을 내놓으며 앱 시장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했는데요. 특히 구글 공동 창업자 세리게이 브린은 초창기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대상으로 $10,000,0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앱 개발을 독려해서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역시 애플만큼이나 상당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수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200만 개와 350만 개를 각각 넘어섰는데요. 앱 분석업체 앱애니는 최근 2018년 앱 경제 전망 예측 보고서를 통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이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 규모만큼이나 산업계의 지형도 역시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IT의 지형도는 앱 시장이 생기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앱 시장이 있기 전 IT 업계는 대부분 제조사나 통신사, 대형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이 무언가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걸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자본력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앱 시장이 마련된 이후엔 개인은 물론이고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들도 본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자본력이 없어도 좋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이른바 대박을 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건데요. 이 때문에 앱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게 됐고, 이 덕분에 최근 트렌드를 바꾸는 기업들 역시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정도입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승차 공유 플랫폼인 우버, 또 우리나라의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역시 모두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성공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앱을 통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PC 기반의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금융, 숙박, 요식업, 쇼핑 기업들도 앱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팩스, 모바일 스캐너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 덕분에 따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모든 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른바 생활의 미니멀리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발전해 스마트폰을 통해 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앱애니가 안드로이드 출시 10주년을 맞이해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 세계 앱 시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8월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가장 많은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한 나라 1위는 인도였습니다. 상위권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브라질 등 모두 신흥 주가들이 주로 차지했는데요. 한국은 125억 다운로드를 기록해 7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출 면에선 251억 달러를 지출한 일본, 193억 달러를 지출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112억 달러를 지출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용은 물론 매출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국내 IT 관련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처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률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앱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앱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60.7%, 애플이 24.5%,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는 불과 11.6% 순이었는데요. 반면 중국의 경우 소극적인 외국 앱스토어 지원 정책으로 텐센트, 차후, 바이두 등의 토종 앱스토어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앱 시장의 진정한 글로벌 강자가 되기 위해선 소비보다는 공급자로서의 선두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앱 시장이 탄생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혁신이 이뤄졌고 앱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시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20조 원이 넘는 앱 시장을 잡기 위해선 우리 역시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보다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야겠죠. 이를 위해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IT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 정부와 국민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